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예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장문을 보겠습니다. 교재를 여러분 한번 장문을 볼까요? 장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론을 먼저 한다 그랬죠. 교재는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248쪽을 한번 봅시다. 자, 장문이라면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장문이라는 교과는 교육과정의 전체를 보면은 성격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내용 체계가 있고 교사학습 방법이 있고 평가 이렇게 해서 5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우리가 교육 원리를 보면은 성격입니다. 그죠? 장문의 성격이 어떤 거냐. 여기 성격이라는 자체는 대부분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면접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역량입니다. 역량. 알겠죠? 우리가 말하는 거야. 국어 교과를 배우면서 해야 될 역량이 있죠. 그것을 일종의 이제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쭉 역량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 보면 장문이 추구하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또 다양한 이제 정보 활용 역량,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의 역량, 문제 해결의 역량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교과에 많은 거예요. 성격은 바로 우리가 2015 과정에서 추구해야 될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역량은 외워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면접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할 때 어떤 답을 이야기할 때 역량을 이제 떠올려서 말하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우리가 뭐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이든 교과든 그래서 역량은 꼭 외워둬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표라는 게 뭘까? 이것은 이제 목표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하는 거예요? 장문의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내용 체계,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바로 뭐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가치와 뭐나 사회적 가치 그겁니다. 그죠? 목표가. 그러니까 뭘 일단은 알아야 됩니까? 장문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장문 교과를, 자, 우리가 교과를 배운다는 거는 우리가 뒤에 나오는 장문의 실제에서처럼 뭐에 대한 글쓰기입니까? 우리가 학습적인 글쓰기죠. 학습적인 글쓰기, 말 그대로 학습은 뭐예요? 글을 써봄으로 인해서 뭘 한다? 그 글에 대한 뭐예요? 내용을 익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쓰면 복음을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배우게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장문의 뭐를 기본적으로 알게 된다. 본질이나 원리, 체계 이걸 이해한다. 이해한다는 자체는 이제 지식이니까 안다, 이해한다는 건 지식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알고 나면 우리는 또 뭘 해야 됩니까? 효과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전달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종의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그죠? 이 지식을 바탕으로 뭘 했어? 실제로 글을 써가지고 우리는 바로 뭐예요? 상대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가 표현적인 글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표현적 글쓰기.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 요즘에 이제 나중에 장문 이론을 하면서도 알겠지만은 이 표현적 글쓰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표현주의, 이제 우리가 이제 장문 이론 중에 표현주의가 있죠. 표현주의. 그리고 형식주의가 있고 구성주의가 있고 표현주의 있고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대화주의 이런 게 있듯이 표현주의라는 게 바로 뭐예요? 자신을 표현한다면 자신을 표현한다. 그러면 자신을 표현하면은 우리는 일종의 우리가 화법에서 배운 것처럼 바로 자아 노출이 되겠죠. 그죠? 자아 노출이 되면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화법은 우리가 구두언어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고 장문은 뭐다? 바로 뭐 문자언어로서 자기를 표현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장문은 바로 뭐 필자 중심의 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필자 중심의 글이죠. 그러니까 화법도 화자니까 이제 화자 중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현 영역이다. 표현 영역.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은 자아를 노출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관계 발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나 같은 거는 보면은 뭐가 된다? 우리가 주장 설득하는 거리죠. 그러니까 정보 전달이나 주장 설득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표는 바로 지식을 알아가지고 우리 뭘 한다? 작문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가지고 작문의 실제 능력을 기른다는 겁니다. 실제 능력. 그러니까 작문의 실제는 정보 전달의 글, 그 다음에 뭐 정보 전달의 작문이 있고, 주장 설득하는 작문이 있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그랬잖아. 이제 예전에 뭐 방식으로 나누면 이제 5가지가 되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정서 표현의 글이 있고, 인간 관계 상호, 그죠. 문학적인 있고, 이제 사회적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 학습적인 글쓰기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걸 이제 우리는 묶어서 그냥 이제 우리 4가지로 보면은 정보 전달, 주장 설득, 그 다음에 바로 표현적 글쓰기, 그 다음에 학습적인 글쓰기 이렇게 4개로 묶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바로 많은 거야 라는 항상 이야기를 했죠. 작문이든 교과든 뭐다 문화 형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공감 배려 이래 나오니까 전부 우리는 바로 많은 거에 관계 발전을 맺기 위해서는 공감해요. 그럼 공감 배려라는 자체가 이제 공감적 듣기가 되잖아요. 그죠? 공감 배려 이걸 통해서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화 발전을 시키는 거죠.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나 이런 내용은 전부 다 문화의 하위 영역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의사소통 문화를 이제 발전시키는 겁니다. 의사소통. 국어라는 자체는 언어가 매개체이기 때문에 언어는 바로 우리가 사회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이 많은 거예요. 맺게 해주는 요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사회다 이러면은 뭐다?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서 하나가, 그럼 이제 사회가 되려면은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그죠? 구성원. 그 다음 구성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이 사회라고 할 때는 그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언어. 그러면은 언어가 없으면은 사회라고 할 수가 없죠. 이제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성원이 있는데 각각의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겠습니까? 관계 발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라고 하면 공동체라고 이러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공유하는 언어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언어 체계. 그래서 우리는 같은 언어 체계를 사용하는 사람을 사회 공동체다. 그러면 또 언어 체계가 같으면은 뭐 하는 게 그들이 많은 거야. 누리고 있는 향유하는 문화가 같겠죠. 그죠? 문화. 그렇잖아요. 언어 문화가 같으니까 이제 그들이 많은 게 생활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게 문화가 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동체라 이러면 언어 공동체이고 문화 공동체를 사회라고 그러면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많은 거야. 구성단체를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회가 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주도 할 때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 이럴 때 논란이 생기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언어를 다른 언어로 써버리면 뭐가 달라져 버린다. 문화도 사고도 달라져 버린다면 그렇죠. 우리가 문법 할 때 배웠잖아요. 언어와 사고의 관계 있는 거 배웠죠. 언어와 문화 있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어를 다른 걸 쓰면 사고와 문화가 달라진다. 그러면 문화와 사고가 달라지면은 같은 동족이라도 이질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남북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같은 이제 말을 쓰니까 이제 우리는 문화 공동체다 하지만 지금 너무 오래되니까 뭐가 달라지나? 언어가 너무 이질화가 심해지죠. 같은 말인데 같은 단어 뜻을 소통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자꾸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 249쪽에 이제 마지막은 전부 다 뭘 한다? 바로 문화를 형성하는 겁니다. 자, 우리 문학을 할 때도 마지막 최종은 뭐라 그랬어? 우리가 바람직한 문화를 형성하는 거죠. 그렇죠? 바람직한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바람직한 문화를 형성하는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형성하려면 문화라는 거는 딱 단절되는 게 아니냐. 문화는 영속성을 지니거든요. 영속성. 그러니까 연속성하고 영속성은 조금 다릅니다. 알겠죠? 연속이란 말은 시간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고, 알겠죠? 시간이 끊이지 않고 시간이 쭉 이어져 가는 걸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속이란 말 속에는 시간 개념 플러스 정신 개념, 알겠죠? 문화 개념이. 그러니까 그 문화가 끊이지 않고 계속 정신사고가 이어지는 걸 영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학에는 우리가 영속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알겠죠? 사회 문화나 문학에서는 바로 영속. 그러니까 문학도 문화의 하위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학은 문화의 하위 개념이고 예술의 하위 개념입니다. 예술의 하위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은 바로 예술 중에서 문화 중에서도 정신문화죠. 그죠? 정신문화. 그래서 그 하위 개념, 그러니까 음악, 미술, 무용 이런 것도 다 정신문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용 이런 거 무형문화재나 이런 걸 제정하고 우리의 정신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춤을 추면은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는 문화 중에서도 정신문화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정신문화.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문 이론에 이제 249쪽에 보면은 형식주의, 구성주의, 이게 이제 옛날에는 여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제 90년대 이후 되면서 이제 다양한 주의가 생기는데 넓게 보면은 구성주의가 조금씩 변한 겁니다. 그렇죠. 장문 이론은 형식주의와 구성주의인데 요것은 이제 구성주의도 하나가 형식주의 반발로 생기기 때문에 요즘은 전부 다 장르 중심이다 이렇게 가는 이유가 전부 융합적 사고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만을 텍스트만 중시 생기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이 구성주의는 인지구성주의는 개인 인지 사고만 중시 여기고 사회 구성주의는 맥락만 중시 여기고 한 개만 중시 여기니까 결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결함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많은 게 대화주의든 장르 중심이든 가면은 이 각각의 한 개를 통합하자 이 말입니다. 통합하자. 그렇죠. 개념이 이제 융합적으로 가자. 융합적 사고로 가니까 그걸 이제 묶어놓은 게 바로 장르가 되는 겁니다. 장르. 그렇잖아. 대화주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하는 게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뒤에 250조도 장문 이론의 관점이 쭉 있죠. 그걸 이제 가는데, 그걸 이제 조금 상세화 시키는 게 선생님이 오늘 준 프린트입니다. 프린트를 한번 볼까요? 장문 이론 전개를 한번 봅시다. 그 타이틀이 일본어이 그거 어제 준 거는 일본, 오늘은 그걸 하는 거에 3번 장문 이론 전개 있죠. 장문 이론 챕터 3이 있습니다. 그죠? 챕터 3을 이제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장문 이론 전개를 이제 우리가 조금 한번 봅시다. 장문 이론은 어떻게 발전되어 있느냐 하면은 형식주의와 구성주의, 그 다음 표현주의, 대화주의, 장르 중심, 후위, 가정, 장문. 이런데 크게 이제 우리는 형식, 구성, 대화, 장르. 이렇게 4개로 보면은 됩니다. 이 4가지 단계로 이제 조금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문 이론은 뭐하고? 이 사상 체계하고 게 철학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문학의 사조가, 그렇잖아. 바로 게 그런 어떤 사조와 이제 문학의 어떤 그 단계가 이제 그 사조, 사상과 연결된다 그랬죠. 그렇죠. 문학 사조가 사상과 연결되듯이 우리도 이런 사상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바로 게 이제 여기 만약에 여러분뿐만 보세요. 형식주의는 바로 무슨 사상입니까? 행동주의입니다. 그렇죠. 행동주의. 일종의 이제 물론 그 옛날에 이제 전통적인 바로 게 그런 이제 철학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사학이죠. 수사학.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형식주의는 수사학에서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수사. 그다음에 행동주의 철학에서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이런 수사학이나 행동주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조가 심리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심리.
그러면 심리학이 이제 생기면서 주류가 되면서 이제 뭐나 인지구성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인지구성주의. 거기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많은 게 문학이라는 장르, 언어학이라는 장르, 그렇잖아. 언어 철학 이런 것들이 융합되면서 우리 작문 이론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그는 사고와 이제 연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형식주의를 한번 보세요. 형식주의는 수사학의 전통을 이어받고 신비평과 기술 언어학의 영향을 받았다. 자, 신비평이라면 우리가 이런 배웠죠. 자, 우리 형식주의 이러니까 많아. 작문 우리가 많아. 어디에서? 작문이 아니고 문학에 많은 게 관점에서 어디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내재적 관점입니다. 그렇죠? 내재적 관점. 내재적 관점은 바로 뭘 이야기한다? 뭘 중시한다? 절대주의죠. 절대주의. 절대주의는 바로 뭘 중시한다? 작품 자체만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주의, 내재주의적 관점을 우리는 바로 뭐예요? 형식주의, 신비평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형식주의라면, 형식이라면 바로 뭐예요? 그 형식을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성 요소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작품 자체에 초점을 두는 걸 우리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형식주의의 작문이란 그러면 텍스트 자체를 중시합니다. 결과물. 학생이 써놓은 결과물 자체를 이제 뭐나 초점을 두는 겁니다. 초점을 두는 걸 이제 형식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주의. 그러니까 이제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식을 중시하는 겁니다. 형식. 형식은 전부 겉모양이잖아요. 겉모습이잖아요. 겉모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영향을 기존 이제 규본 문법주의 이게죠. 그래서 이제 형식이니까 문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뭐 애들 어린이 가리키는 작문은 이제 우리 회사 있죠. 빨간 펜 이런 거죠. 그래서 빨간 펜을 들고 뭐에 문법이 틀린 것만 지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그러니까 이제 모범적인 글, 그 최고 잘 쓴 글, 모범답만을 이제 뭐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 그러니까 형식이 하나 탁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은 전부 다 이 형식을 중시 여기는 거는 우리가 문학 사조에서 이제 우리가 철학의 문화 사조에서 고전주의입니다. 고전주의. 이 고전주의는 대부분이 중세에서 생긴 거거든. 중세 철학이거든요. 이 중세는 말은 뭐예요? 왕권 중심, 왕정 사회이기 때문에 많아. 틀을 굉장히 중시하잖아. 형식을, 모양을 굉장히 중시하잖아. 그죠? 예법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그저께 뭐 보니까 뭐 태국 국왕이 뭐 그쵸 저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뭐 완전 많은 거예요. 건마차를 타고 막 이렇게 뭐 그쵸 가는데 꼭 선생님 그 뭐 메고 가는 거 참 우리나라 어가가 참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거 그거 보고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완전 검모자를 쓰고 검옷을 입고 이렇게 뭐 검가마를 타고 가는데 꼭 그거 보니까 꼭 우리나라 상녀 메고 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상녀 메고 가는 거하고 그 형태 자체, 매는 자체도 전부 이렇게 가마꾼들이 매는데 그걸 했는데 우리는 보면은 그렇잖아. 이렇게 뭐 그 가마가 보면 이렇게 차양도 있고 그렇잖아. 어가를 보면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검으로 장식하고 검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좀 초라해 보이고 그렇잖아. 뭐 좀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막 엄청난 뭐 그게 하는데 그 행사하는데 뭐 500억인가 이렇게 썼다는데 그렇잖아요. 검으로 모든 걸 장식하고 그러니까 뭐 논란이 지금 그 돈 가지고 그렇지 모산 태국 모산 했으면은 뭐 다 그게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취임식이니까 왕이라는 어떤 권위 그걸 한번 그렇잖아요. 절대적으로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걸 한번 탁 보여줌으로 인해서 절대 권위를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뭐 좀 점차적으로 뭐 하면 되지만 그런 것처럼 여기 형식주의는 문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문법. 그래서 이제 어법이 틀린 거, 어법에 맞지 않은 걸 수정해 주는 거예요. 형식 자체. 그 다음에 바로 뭐 그래서 규범 문법의 준수와 어법의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에 초점을 둡니다. 정확성. 그런 걸 이제 이게 계속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뭘 소외되겠어? 형식주의 작문은 그럼 셋째 줄은 작가의 의미 구성력.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주의의 반대로 이제 반발로 생긴 게 인지 구성주의잖아, 그죠? 인지는 뭡니까? 의미를 중시합니다. 의미.
의미. 그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가 작문 이론을 배울 때는 이렇게 이제 개론을 쭉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키워드만 외워두세요. 그렇죠? 키워드.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키워드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없죠. 그러면 텍스트의 형식은 다른 말로 뭐냐? 객관주의죠. 그죠? 형식주의는. 객관주의.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 요소. 객관적 요소니까 대부분의 우리 글은 아까 배웠죠. 글은 우리가 할 때 작문할 때 어제도 했지만 글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텍스트의 구성 요소가 첫째 뭐예요? 단어입니다. 그죠? 그다음 뭐나? 문장, 문단이죠. 그러니까 단어를 굉장히 중시하기는 어법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러면 단어 우리 작문할 때도 일단은 뭐나? 어법에 맞는가? 이걸 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문맥에 맞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걸 제일 먼저 우리 고쳐쓰기 할 때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그렇잖아요. 형식주의다. 그래서 형식주의는 거기에 있는 거죠. 자, 단어를 외웁니다. 그 큰 글씨죠. 규범 문법 전수, 모범적 텍스트 모방.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그죠? 모범글을 바탕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모범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법의 정확성. 그랬잖아요. 규범 문법 준수. 모범적 테스트에 많은 거에 그렇죠. 모방. 그럼 모범적인 글을 모방. 그렇게 뺏겨 쓰는 겁니다. 그렇죠. 모범을 제시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훈련입니다. 반복.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모범하고 똑같이 되도록 계속 반복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건 없어요. 창의성. 그런데 이런 것은 많은 거야. 초기에는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이 무식하니까. 그렇죠.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규범적인 문화의 어떤 형식이나 예절이 없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인지 동물인지 구분 안 가니까 많은 거야. 인간으로서 지내야 될 행동이나 가치나 행실을 계속 반복해서 다른 거하고 차별을 시켜놓기 필요하겠죠. 우리 여러분 보통 지금도 이런 거는 우리 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어느 집단이나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무슨 과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회사 들어가면 수석기관이 인턴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수석기. 그게 많은 거야. 그 기간도 많은 거야. 똑같이 반복하는 일만 하죠. 그죠? 그 회사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을 계속 반복해서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가끔 신입사원들이 열통 터지가, 그렇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 몇 대 몇의 경쟁률 뚫고 왔냐. 이런 말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그 엘리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단순 업무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꼭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걸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 그 반복 훈련이 그 조직 사회 문화를 익히는 거니까. 또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실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 튀면은 뭐가 안 맞겠어요? 조직 문화가 깨질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 사회라는 거, 회사라는 거는 조직 문화인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운동선수들 보세요. 운동선수들 보면은 자기 개인한테는 잘 되더라도 많은 거야. 그 팀에 들어가 보면 우리 가끔 팀의 색깔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팀. 그래서 그 팀의 색깔에 녹아들지 못하면 그 친구는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감독이고만 대출시 아무리 엘리트도 그 대표적인 게 예전에 많은 거야. 그랬잖아. 그 퍼거슨 감독이 누굽니까? 그 영국의 최고의 축구 선수.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모델하고 사는 그 친구를 보면 대출시켰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그러고 비난이 있다. 왜 근데 그게 우리 전술에 걔가 최고의 스트라이커고 최고의 스타지만은 안 맞다는 겁니다.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저께 유엔진 보니까 잘하대. 그렇잖아. 대단하더구만.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보니까 장가를 가야 되는 모양이야. 그렇잖아. 결혼하고 나니까 더 잘하대.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그렇죠. 생활이나 이런 게 이제 안정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그죠?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 메이저리그에서 완봉을 한다는구나. 그렇잖아요. 그 날고 기는 귀재들만 있는 타자들한테, 하여튼 전설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설적이에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보니까 덩치가 밀리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코제이들하고 덩치가 안 밀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덩치 일단은 그걸마들 오면 막 시커멓게 이따하는 거 오면 주눅이 들잖아요. 백인도 그렇고, 그죠? 털이 막 부실부실하고, 그렇죠? 꼭 어디 푸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마들은 또, 우리는 그걸마들이 뭐, 김치 냄새 난다 하지 뭐, 그 새끼들은 노린내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 옆에 붙으면 싸움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이러면은 그런 게 권투하거나 이런 거 뭐 붙들고 뭐 요즘 격투기. 그 붙들고 있으면 냄새 푹푹 나면 그거 굉장히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선수들이 하면은 예전에 뭐 안 되면 일부러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은 막, 그렇지, 일부러 김치는 거 먹고 가. 그렇잖아. 막 이제 냄새. 왜 그러냐, 그 붙어 있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일단 전략이잖아요. 형태 자체가. 그런 거 하는데, 여기서 이제 딱 그 세 개만, 네 개, 여기 외우면 세 개만 외우면 됩니다. 교본 문법, 준수. 그 다음에 뭐요? 모범적 테스트의 모방. 그 다음에 바로 뭐 어법의 정확성. 객관주의, 형식주의, 객관, 이런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반발로 생긴 게 바로 뭐 인지구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나 형식주의는 뭐 텍스트를 중시하면 절대성입니다. 절대적으로 텍스트 자체. 그러니까 결과,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결과주의입니다. 결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글 자체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뭐 과정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컨닝을 하든 뭘 하든 답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과만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권료인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지구성주의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인지니까 개인입니다. 개인. 그러니까 필자의 인지 능력이, 인지는 사고죠. 사고. 그러니까 많은 게 그 글을 쓰기 뭐예요? 쓰는 과정에서의 사고 행위를 중시합니다. 인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나와 있죠. 관시 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행동주의 이론을 비판한 피아제가 별도로 새로운 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생긴 건데 행동주의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런데 뭐냐? 이 인지주의는 바로 뭐예요?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의심을 해보는 이 새끼가 많은 거야. 모범 글을 썼다. 그럼 어떻게 일마가 썼느냐 이 말이죠. 일마가 쓸 수 없는 능력인데 어떻게 썼느냐? 아니면은 바로 이렇게 뭐 완성되기까지 어떤 과정에,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 말하는 TV에서 말하는 스토리를 이제 하는 거지. 스토리를 입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살펴보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공한 결과만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그겁니다. 뭐 요즘 우리 보세요.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 보고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결과만 보면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리더로서, 그렇죠? 뭐 국익을 많은 거야. 주고 우리의 먹거리를 창출해 주려니까 존경해야 되는데 왜 존경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인지구조. 과정에서 어떻게 그냥 물려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평가가 낮아지는 거죠. 물려받았으니까. 그 얘기는 바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전략이 뭡니까? 그런 걸 좀 알아두면 사고구술법입니다. 사고구술법과 프로토콜 분석법이에요. 프로토콜 분석. 그러니까 사고구술법은 바로 말 그대로 어떤 인지행위는 과정입니다. 그 사고구술은 무조건 과정입니다. 과정 알겠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과정 속에 일어난 걸 이제 사고구술, 즉 사고는 생각이잖아요. 이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그 말해본 걸 많은 거야. 적어놓은 게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우리는 전사한 거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이제 사고구술을 많은 거에 적어놓은 프로토콜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글쓰기에 과정을 많은 거에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죠? 사고 행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좀 밑에서 넷째 보면은 쓰기 과정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과정 연구예요. 결과 연구가 아니고. 그러면 형식주의는 결과 연구겠죠. 항상 주의할 것은 형식주의와 구성주의는 대립관계입니다. 알겠죠? 대립관계. 단어를 대립적인 호응관계로 생각하면 돼요.
대립적인 관계. 그러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가정의 영과물어 장문의 독서 일반적 의미 구성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장문의 특성이 뭡니까? 우리가 뭐 화법 의미 구성행위다 이렇게 문제 해결행위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 구성행위고 문제 해결행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인지 구성주의가 생기면서 생깁니다. 그렇죠? 의미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의미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블룸필드 학파의 형식주의 연학에 있는 뭐 이론이니까 별 필요 없어요. 그랬잖아. 뭐 쭉 그건 하여튼 많아. 단어만 보면 이거는 이제 그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풀어놓은 거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구성주의 장문이는 개별적인 쓰기 행위를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그랬잖아. 구성주의 장문은 그다음 텍스트의 개념을 그랬잖아. 뭐 글자가 틀린데 필자의 계획 그랬잖아. 목적 사고를 언어로 바꿔놓은 것을 규정해. 필요 없죠.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작은 거 있죠. 그래서 표현의 결과인 텍스트보다는 표현 텍스트를 생산하는 장문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과정. 그래서 이제 요즘은 구성주의가 되면서 이제 과정 중심, 학생 중심.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필자죠. 그죠? 필자. 이게 필자 중심입니다. 필자 중심에 이제 필자의 과정. 그렇잖아요. 과정. 그걸 이제 중시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인지주의 장문에 흔히 장문을 뭐다? 문제 해결 행위라 표현한 주어진 장문 과제를 문제로 보고 하위 문제로 쪼개 하나씩 해결하는 거 계획하기. 그래서 우리는 뭐 이 단계가 전부 많아.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문제 해결 과정은 장문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죠. 장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는 뭐야? 5개로 나누어 놨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지금은 전부 다 우리 장문 과정을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5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문 이론 배울 때 우리는 뭐예요? 일반적인 장문 과정은 3단계로 했잖아요. 그 형식주의 할 때는. 그렇죠? 그랬잖아요. 생성, 조직, 표현 이것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선조적으로 해서 한 편 표현한 게 완성된 걸로 이제 봤다 이 말. 수정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상인지가 없으니까 회귀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장문 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라? 과정별로 끊어서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과정별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뭘 줄일 수 있다. 과정으로 끊으면은 퉁으로 하는 것보다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 부담을 줄여준다. 인지 부담을 주는. 그래서 공부도 많은 거예요. 단계별로 끊어서 하면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학습 부담. 그러니까 한 방에 하려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한 방에. 한 방에 하면은 고통도 심하다는 거죠. 걱정도 많고. 그래서 단계적. 그런데 이제 어제도 배웠지만 단계적으로 과정으로 하되 뭘 하라? 항상 선조적으로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렇죠. 동시성과 회귀성을 지내라. 그러니까 한 과정 속에 2 과정을 동시에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단계처럼 장문 이론을 할 때 뭘 같이 해버리라. 기출과 교과서와 그렇지. 그 다음 기출을 봤으면 기출 공부는 뭐라 그랬어요? 기출을 분석을 아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분석해서 예측하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문 이론을 하면서 기출과 교과서와 그 다음에 출제될 문제를 예측하면서 같이 해버리라 이 말입니다. 과정을 하면서 그게 동시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수업의 모든 방법, 이 교과에 대부분 충실하려고 과정을 짜고 멘트를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선생님이 이제 가니까 조금 힘들다, 어수선하다 하는 이유가 형식주의로 길들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한다? 회귀성이라든지, 그치? 동시성이나 이런 걸 같이 섞어서 하니까 자꾸 많은 거야. 지금 배우는 것도 몰라서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앞에 배운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거, 출제될 것까지 하니까 헷갈린다는 겁니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뭘 이야기한다? 지금 많은 게 우리 구성주의의 장문을 이렇게 하는 게 뭐다? 가장 학생들이 나중에 뭐가 할 수 있다? 자기 주도적 많은 거에 학습 능력을 갖춘데 쉽게 말하면 나중에 선생님이 없더라도 그렇잖아. 자기가 혼자 있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 능력을 갖춘 힘이 생긴다. 그게 지금의 우리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죠? 지금 학생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혼자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어제도 얘기했죠. 백중인 그 골목 상권도 보면 많아. 처음에 가서 뭐 해줍니까? 진단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불러다 놔놓고 앉혀 놔놓고 같이 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아. 문제점 한두 개를 단계별로 이제 하잖아요. 제일 처음부터 그 사람 하는 게 제일 먼저 뭐야? 가서 보면 대부분 딱 하는 거 보세요. 뭘부터 합니까? 점검부터 합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상태부터 합니까? 위생 상태부터 점검을 한다. 위생 상태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음식의 기본 철학이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정성껏 자기 손님한테 대하는 자세가 돼 있느냐. 자세만 돼 있으면은 뭐예요?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세가 안 된 사람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많아. 음식은 위생이고 건강성이니까 그렇잖아. 자료를 어떻게 쓰느냐, 청소를 그거부터 살핀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뭐예요? 학습 태도부터 보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그죠? 성실성.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많아. 직강을 오는 사람이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성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힘들죠. 매일 아침마다 일주일에 뭐야 그 시간에 맞춰서 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면은 뭐 서울에 사니까 제 얘기를 서울이 뭐 앞에 옆 동네입니까? 아니 부산에서 오는 거나 시간이 그렇잖아. 같은 시간에 사람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울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골처럼 뭐 뽀록 가면 뭐 동네 목욕탕 가듯이 가면 가는 줄 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그렇잖아요. 서울 시내 한번 가려면은 뭐 저 부산 가는 거 더 걸리잖아요. 한번 러시아 걸려보면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가는데도 그런 정도로 힘든 곳입니다.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 인강 듣는 사람, 지방에 있는 사람, 그럼 같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는 가는데 아주 편하겠네. 개뿔이 편해. 그렇잖아요. 오고 가고 하는 게. 몇 시간씩 걸리는데, 그렇죠? 평균 한두 시간 걸리는 거면 여사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그만 한두 시간 걸려도 그만 대충 하는데, 그렇잖아요? 시골로 2시간 차 안에 덜 앉아서 보여. 돌아빈다며. 그렇잖아. 매연 푹푹 풍기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도 뭐 독가스 많이 마시니까, 그렇잖아요. 뭐 면역이 되어서 잘 견디지만은. 근데 걔들은 와보면 뭐, 한 일주일에서 머리 팅하고 어지럽고, 그렇죠? 정신 혼미하고 집중도 안 됩니다. 뭐 가스 마시는데 어떤 놈이 뭐 정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강론 애들은 그는 여기 자기들은 여기 오보지 않으니까 편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막상 와서 해보면 여러분 올라온 사람 처음에 와서 적응 어렵듯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일 와서 한다는 건 엄청난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에 정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빠지지 않고 온다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다. 그걸 이제 우리는 잘 봐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구성주의의 작문 이론으로 가면은 그렇잖아요. 과정을 중시한 인지 부담을 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를 통해 좋은 거. 그러면 최종 목적은 전부 뭐라 그랬어요? 좋은 걸 쓰는 거죠.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왜 고쳐서기 왜 합니까? 왜 내용 생성하고 계획하기 왜 합니까? 왜 과정을 거칩니까? 그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왜 작문 과정을 뭐하나 우리가 이해하면 그대로 해야 되냐? 좋은 걸 쓰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좋은 거. 그러면 좋은 걸 어떤 글이냐? 그치? 그 다음에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치? 그 맥락에 맞는 글입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걸. 완성된 글이잖아요. 그죠? 완성된 글.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지구성주의에 조금 발전된 게 이제 사회구성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성주의에서 인간의 사고를 이해하는 방식의 피아제와 같이 개인의 인지에 관심을 가진 인지 관점과 그 다음 비고쳤기 같은 사회. 그러니까 이제 관점, 인지는 같은데 그 인지의 의미 구성이 개인한테 있느냐. 그 다음에 뭐야? 사회문화 공동체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회문화. 그러면 사회문화 공동체에서 조금 발전한 게 대화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화주의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 구성이 바로 뭐야? 주체가 누구냐? 요게 이제 갈린 게 뭐나? 그렇잖아요. 바로 개인적 구성주의, 인지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알겠죠? 의미 구성의 주체입니다. 주체. 의미 구성. 그러니까 여러분 구성주의, 지금은 우리가 구성주의니 구성주의의 모든 단어는 뭐예요? 의미 구성이에요. 알겠죠? 의미 구성. 의미 구성. 대화도 마찬가지고 장르도 마찬가지고 전부 의미 구성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의미 구성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자, 대화주의든 장르주의든 전부 뭐예요? 구성주의를 발전시킨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문학 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뭐 해체시든 뭐든 가서 자유시를 발전시킨 겁니다. 그죠? 소설도 많아. 뒤에 나온 것도 전부 다 사실주의 소설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현대소설의 꽃은 사실주의단 말이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시의 많은 기본, 소설의 기본, 현대시의 기본은 자유시단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변행을 준 겁니다. 그러면 작문 이론도, 독서 이론도 기본에 완성판은 현대 교육은 좀 구성주의입니다. 거기에 이제 약점을 보완한 거죠. 그지? 보완해서 계속 나가는 게 이제 그 다음 생긴 겁니다. 기본 파트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글씨 있죠. 다마 관습이나 사회적 맥락을 중시해야 됩니다. 사회적.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시한 게 왜 이 구성어, 다마 공동 언어 상호작용을 대화주의를 하냐. 이게 이론이 바로 거기 나오는 근접 발달 영역 이론을 이제 중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접 발달이.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성주의니까 어떤 사회 공동체에 속하느냐 따라서 자기의 능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능력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그래서 경연대회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보면 우리 아이돌들 뽑을 때, 가수들 뽑을 때 이제 여러 하잖아요. 이분이 미스 트롯이든 이렇게 이제 이쪽에 쭉 있는데, 걔들은 많은 거예요. 그 한 달, 두 달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애들이 어떻습니까? 실력이 급속도로 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하는 애를 계속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거야. 자기 실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 스님도 이제 지금 운동하러 가면 스님 먼저 운동하러 가니까. 그렇죠. 처음에 스님이 그렇다고 많은 거예요. 그 트레이너한테 계속 개인 트레이너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비싸고 그렇잖아요. 그걸 하고 하는데 또 계속 그 시간에 정기적으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트레이너 받으러 가면 계속 그 시간에 가야 되니까. 그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한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에서 모든 과정에 폼이나, 그죠? 방식만 배웁니다. 방식만, 그죠? 한번 일종의 훑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방식을 배워놓고 이제 그대로 이제 하는데 또 시간이 가면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잊어버리니까 또. 그러면 이제 하는 거예요? 좋은 이제 헬스장에 가면은 트레이너들이 많은 거예요. 좀 많고, 그 중에서도 올바른 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놈 가르쳐 옆에 본단 말이야. 그럼 이제 지도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한참 이래 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애들이 이제 하는 게 있죠. 그럼 뚫어주기를 봅니다. 이래, 그렇잖아. 이래 보죠. 그걸 보면은 이제 걔들이 운동하는 거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단 말이야. 팔을, 각도를 어떻게 하고, 그치? 어디까지 내리고, 그렇죠? 어떻게 호흡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동작을 어떻게 하고. 근데 보통 우리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토끼 마하듯이 헥헥거리다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또 그대로 해보니까 참 힘도 적게 들면서 운동도 많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몸에 많은 거예요. 그런 다치는 거나 이런 것도 덜 하죠. 그래서, 전문가가 상당히 참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그죠? 중간 점검을 자꾸 받는 거죠. 여기도 바로 그게 바로 근접 발달 영역입니다. 근접 발달.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근접 발달 영역은 여러분 교육학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마다 뭐가 있습니까? 이 한 단계가 이론이 바뀔 때마다 그걸 지배하는 사상들이 있죠. 이론들이 있다면 그걸 외워놓습니다. 그 이론이 생기니 그걸 이용하니까 다른 결과가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근접 발달 이론은 보니까 많은 게 개인의 실제적 발달 속에 잠재적 발달, 그러니까 실제 발달과 잠재적 발달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그죠? 잠재적 발달, 그러니까 잠재 능력이 있고 실제 자기가 발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발현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잠재 능력은 무궁한데 실제로 그것을 발현하는 능력이 적은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잠재 능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발현이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근데 전문가는 드러나는 것만 보지 않고 잠재 능력도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노래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선수나 이 트레이너들, 이제 보컬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매니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보면은 신인 발굴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놈만 유지시키는 능력이 다릅니다. 신인 발굴하는 거는 뭘 봐야 됩니까? 잠재 능력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얘가 많은 거야. 그렇잖아. 앞으로 잘하는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얘가 어떻게 발전하고 얘가 우리한테 어떻게 지금은 뭐 아마추어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 뭐 알겠죠. 그죠? 차이가 있더라도 나중에 이제 되면 확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그게 요즘 뭐예요? 그 10뭐씩이고 뭐 또 아이돌 뽑는 회사 있대고 뭐 JYP인가 한 놈이고 뭐 일진이 되고 뭐 잘리고 뭐 이런 게 있대.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걔가 보니까 뭐 노래도 잘하고 애도 잘생기고 뭐 여러 가지 춤도 잘 추고 하는데 뭐가 되나? 요즘은 그것만 가지고 회사를 살린 게 아니죠. 노래를 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성리처럼 지금 YG가 더러먹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놈 때문에 회사가 그냥 날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그 능력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윤리성, 도덕성을 같이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걔가 그만 많아. 신인인데 그냥 잘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죠? JYP에서도. 그러니까 걔는 최고 잘하고 있는데도 뭐 인터넷 보니까 나와 있대. 그 프로가 뭐 있는 모양인데 또 하나가 그렇죠? 그런데 걔가 뭐 최고 탑에 올라가고 잘하는데 그 있잖아. 발굴하는데도 걔가 일산에 뭐 일진이었다. 요즘은 그게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같이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바로 막 그치 알죠? 형태 자체를. 형태.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면접에서 있었잖아요. 우리 수임 예전에 많이 풀었잖아요. 나 그 있죠. 예체능 할 사람인데 뭐 할 사람인데 뭐 조퇴시키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있죠. 그럼 요즘 학창시절 때 비비리하게 했는 놈은 나중에 오래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학창시절 때 잘못했는 애들은 그대로 뭐 SNS에 올려버리니까. 그치? 저 새끼, 저 또라이 같은 새끼 뭐 이래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한 방에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근접 발달이, 그러니까 뭘 하라? 그러니까 잠재 능력을 가진 사람하고 사이에 옆에 있으면 개인의 발전에 효과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수한 공동체 구성과 옆에 있으면 덩달아 잘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런 스타디를, 학습 스타디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올리는 많은 게 작년에 이제 우리가 뭐 할 때, 2차를 할 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선생님이 이제 이 2차 스타디 할 때 많은 게 접수 순서들이 이렇게 이제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날짜만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그래 해보니까 이제 조금 어느 해는 보니까 전부 초짜만 들이묶이고 그렇잖아. 이렇게 여경력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 그래서 이제 우리는 A, B, C 이렇게 등급을 해서 그렇잖아. 선생님 강의를 듣고 2차를 해본 경험이 있는 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하는 거 진짜 초짜 이렇게 해서 그룹을 지어서 스타디를 짜니까 효율적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상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습 스타디가 그런 식으로 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구성 안배를. 그러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경력자가 초짜가 근데 손해 아니냐? 아니죠. 우리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초짜가 전혀 아무 능력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초심을 보니까 왜 그러냐? 초심이 오히려 문제를 보는 각도가 신선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선입관념이 없으니까,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놓치던 기본을 그 사람이 알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그런 것들을 얘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던 건성으로 봤던 걸 놓칠 수도 있는 게 걔는 알 수 있다 이 말. 그런 걸 이제 서로가 이제 많은 게 이제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근접 발달 이론 아닙니까? 그렇잖아.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다마 관습, 다마 공동체라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머리 봐두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중심의 작문 연구로 보면 지식. 그게 이제 우리 교재에 여러분 먼저 보세요. 그렇잖아요. 바로 교재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교재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249쪽에 보세요. 그걸 이제 해놓은 그겁니다. 지식이 바로 많은 게, 거기 나오는 이제 그 지식 내용 이런 게 있죠. 발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의미 전달. 지식이 사실, 진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지식의 특성이 정적, 고정, 불변, 이런 게 있죠. 그죠? 249쪽에 보면은 형식주의와, 그게 이제 요점 정리해 놓은 게 바로 그 프린트 3쪽 그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는 구조주의에서 정적이 지식이 고정불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정불변. 그러면 글자 그대로 고정불변은 바로 형식주의, 인지주 구성주의는 바로 고정불변하고 동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지식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식이 원래 있는데 고정불변이라는 건 이미 있어요. 그게 바로 모범글을 찾는 겁니다. 모범글에 근접하게끔 내가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방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범글과 거의 완벽할 정도로 맞추면은 그것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진리다. 그런데 이제 인지구성주의는 과정이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지식을 생성합니다. 생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도 글자가 조금 틀렸으면 셋째 줄에 구성주의는 바로 이제 이식이 아니고 지식은 이 말이죠. 지식은 오직 인식의 주체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객관이 아니고 주관이다 이 말입니다. 인지구성주의는.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주의라면 객관주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외워두면 나머지 전부 모아도 들어가겠죠. 그죠? 객관이니까 고정불변입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그대로니까 지식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범답이 있는데 거기에 모범답에 근접한 게 제일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성주의가 되면 모범답이 없다는 겁니다. 모범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사회구성주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답이 다르다는 겁니다. 상황 맥락에 따라 답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인식의 주체가 개인인 거는 인지구성주의고, 그렇죠? 인식의 주체가 바로 게 다마 공동체인 걸 이제 사회구성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성원과의 근접 발달 영역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럼 구성원 갖고 이제 이게 지식이 형성되려면 구성원끼리 해야 돼?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발달된 게 대화주의가 되는 겁니다. 행태 자체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건 읽어두고. 그 다음에 프린트 4쪽으로 갑시다. 이제 표현주의 작문이 있는데, 요것이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표현적 글쓰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표현주의는 바로 심리학뿐만 아니라 문학, 언어학, 철학도 이제 그건 별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형식주의와 구성주의에 바탕 작문에 지나치게 이론에 골몰한 나머지 글을 쓰는 필자를 말하는 거예요. 소외시킨다는 겁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형식주의든 구성주의든 이론에 한다. 이거는 여러분 좀 아이러니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인지구성주의든 사회구성이든 전부 다마관습을 중시합니다. 다마관습도 일종의 틀이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틀을 익혀야 돼. 거기에 맞추라 그런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주의도 아까처럼 규범 문법이 있듯이, 규범 문법을 준수하듯이, 모범 글을 중시하듯이, 그러니까 인지구성이든 사회구성주의든 다마관습을 중시하라 그랬잖아요. 다마관습. 그러면 다마관습도 형식주의에 비해서 보면은 유동적이지만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틀이죠. 그 사회가 만드는 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론을 중시한다 이 말입니다.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형식주의에 비해서는 사회구성주의가, 구성주의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발전된 것 같지만은 표현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된다? 개인의 입장은 그것도 하나의 틀이죠. 쉽게 말하면 가문의 집안의 틀이 있고 그 나라의 틀이 있고 그 국가의 틀이, 그렇잖아요. 그 사회의 틀이 있고 그 국가의 틀이, 학교의 틀이 있고 그것도 틀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집에 있을 때보다 학교 가면 좀 자유롭죠. 그렇죠? 여러분 학교 가면 자유롭잖아요. 학원 오면 자유롭잖아요. 집에 있으면 간섭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 가면 좀 편하잖아요. 안 그래?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 가면, 그 다음에 이런 학원 오면 편하잖아요. 왜 근데 집안에서는 딱 구성원이 딱 모든 게 시선이 몇 명이 안 되니까 다 집중을 받는단 말이야. 간섭을 받는단 말이야. 그 집에 문화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절대 권력을 가진 부모가 딱 있기 때문에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교나 사회에 나가면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틀은 있지만은 유동적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강압적이지 않잖아요. 좀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학교라는 틀이, 학교 규칙이 있어가지고 거기 벗어나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가정에 비해서는 자유롭지만 거기도 틀이 있단 말이야.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튀어나가는 게 대부분 뭐예요? 대안학교나 이런 데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나? 학교 자퇴하고 막 이런 게 뭐예요? 표현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개성대로 가는 겁니다. 정규 교육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글을 쓰는 필자를, 그러니까 다 학교라는 그 명예, 이런 걸 중시한단 말이야. 학생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지성이 글쓰기에 오로지 필자의 개인적 표현, 그러면 개인적 표현이란 말 그대로 필자,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한다면 개성. 표현이라는 자체가 개성이죠, 개성. 개성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집중하는 걸 표현주의 작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표현주의 작문의 객관적 지식을 중시하는 전통이 아니라 객관이 아니라 표현주의는 주관입니다. 주관. 그러니까 주관이니까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객관주의에서는 개인의 배제와 공유된 작문의 규칙과 지식을 중시하는 데 비해 표현주의는 진실은 개인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글쓰기와 스스로의 탐구 과정, 개인의 정신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달라. 쓰기 행위의 목적을 어디에 있다? 필자 자신의 자성숙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적인 글쓰기를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개성이 드러나고 자기가 성숙하는 걸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보 전달 글도, 주장 설득하는 글도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지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왜 있겠어요? 정보 전달이나 주장 설득하는 다막 간섭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못 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성이 발휘되지를 않아요. 자기가 성숙되지는 않아요. 기교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능력이 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무슨 글이 있다? 바로 표현적 글쓰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학생 필자, 즉 학습자가 글을 쓸 때 교사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라 이 말. 그러니까 틀 주지 말고 지가 아는 대로, 형식도 지가 아는 대로 그냥 써라 이 말입니다. 지가 드러내고 싶은 내용도 주제도 지 마음대로 써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 진정으로 쓰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조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한다? 표현적인 것은 작문의 동기를, 그러니까 어디에 정의적 요소를 중시합니다. 아까 말해서 어제도 했지만은 글을 써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쓸 때 뭐가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바로 필자의 흥미, 동기, 흥미, 호기심 이런 거죠. 그걸 가질 때 이제 그게 좋은 글이 될 수 있는 최고 조건. 그러니까 요즘은 많은 게 학생들의 어떤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그 친구의 동기입니다. 동기. 뭐 때문에 하는지 그걸 본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네가 선생이 되려느냐. 그러면 그 애는 지금 좀 서툴더라도 걔는 선생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3, 40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 발전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동기가 약한 사람은, 동기가 잘못된 사람은 뭐예요? 그렇죠. 선생이 지금 능력자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악이 된다는 겁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애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지친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괴롭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괴롭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은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못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좋아해야 된다. 절개라 이 말입니다. 그게 동기입니다. 동기. 그러니까 이 표현주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많은 거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 그래서 요즘은 표현적 글쓰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쓰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는 작문에 생활하니까. 언제 어디서나 자기 글을 쓰려는 사람이 그렇죠. 생활화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까 정보 전달이나 하는 거에 주장하는 거는 틀이 있어가지고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거기도 형식이 있잖아요. 구조가 있고 전개 방식이 있고 표현 전략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거기에 맞추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부담이라는 건데 그걸 모르면은 또 정보 전달에 주장 설득은 그리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한 글은 틀도 없고 내용도 없고 자료 수집 방법도 없고 지가 아는 걸 가지고 쓰는 거니까. 지가 드러내고 싶은 걸 쓰니까 얼마나 부담이 없습니까? 글 쓰는 부담을 줄여준다 이 말. 그 다음에 지가 좋아서 쓰니까 완성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알아둡니다. 학습자가 그래서 재수, 그 다음에 말은 학습자 스스로 진정을 쓰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 깨달을 때, 표현주의자는 글을 쓰는 목적이 자아 발견을 강조하며, 이겁니다.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 발. 그러니까 뭐예요? 이 표현적 글쓰기를 하면 뭐가 된다? 성취감이 아주 커집니다. 자기 스스로, 쉽게 말하면 일종의 자뻑이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게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아 존중감, 자아 성취감, 그랬잖아. 자기 만족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 하고 나면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하는 게 전부 다 체험학습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가 만들어서, 그래서 만들어서 뭐에 가져가게 하잖아요. 그죠? 도예를 만들어도 어떻습니까? 그거 막 도예공이 만드는 예쁜 것도, 그릇도 좋지만은 뭐야? 지가 삐뚤삐뚤 거리가 지가 쓰고 싶은 거, 지가 주고 싶은 걸 써가지고 구워가지고 하면은 그게 뭐냐? 애착이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술적인 균형은 안 맞고 뭐 빛의 색깔은 안 나죠. 맞지만은 그렇잖아요. 훨씬 그것에 애착이 간단 말입니다. 그 형태 자체로.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한 거니까 훨씬 더 많아. 또 만족감이 크다는 겁니다. 만족감이 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 물론 뭐 음식은 아니길 수 있겠죠. 그렇죠. 음식은 남이 만들어준 게 더 맛있죠. 지가 만들어가, 그렇죠. 뭐 하는 것보다 맛없지, 이거 뭐, 그렇잖아요. 그런 형태 자체가. 그 얘기도 이제 그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주의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학습자의 생활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적 글쓰기는 전부 뭐 일종의 교술 장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감동, 느낀 것을 쓰는 경험적인 글쓰기, 이런 게잖아요. 그죠? 경험적 글쓰기. 이게 대부분이 많은 거예요. 표현적. 그럼 표현적 글쓰기는 경험적 글쓰기입니다.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경험. 그러니까 자기 성장이 빠르고 자기 성숙이 빠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우리가 보세요. 그 다음 대화주의 작문 이론입니다. 그죠? 대화주의는 아까 말 그대로 뭐다? 여기는 이제 사회 구성주의를 조금 발전시킨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구성주의 작문 이론 이후 작문의 의미 구성에 설명하는 이론이 계보를 가장 잘 이어받은 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형식주의, 구성주의, 대화주의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아까 이야기했죠. 형식주의, 구성주의, 대화주의, 장르 중심주의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대화주의는 구성주의를 발전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르 중심은 뭐까지도 구성주의에다가 뭐를 끌어온 거야? 형식주의를 합한 겁니다. 장르 자체는 글이잖아요. 글, 텍스트잖아요. 텍스트. 그러니까 문학 이론이 들어간 거죠. 언어학 이론이 들어간. 그래서 장르는 바로 우리가 아까처럼 많은 거야. 필자, 사회 공동체, 이 플러스에다가 뭐가 된다? 텍스트, 글을 합한 겁니다. 형식주의가 텍스트니까. 그러니까 구성주의하고 형식주의를 합한 게 뭐다? 장르 중심.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형식은 바로 텍스트는 형식주의 텍스트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광의의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들어가 있는 텍스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맥락이 들어가 있는 텍스트다. 사회 문화 맥락을 포함한 텍스트다 이 말입니다. 맥락을 포함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대화주의는 사회 구성주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형성됩니까? 그 사회 공동체 구성글이 뭐예요? 대화를 탐으로 해서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었잖아요. 내용 생성할 때도 내용 생성 전략 중에 하나가 뭐 있습니까? 면담하기가 있죠. 이야기 나누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끌어나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소재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스타디 할 때 뭐 하라 그래서 자꾸 대화, 발표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기 생각을 그냥 발표. 그래서 그때는 뭐라 하라 그랬어요? 규칙을 정해라 그랬잖아요. 시간을, 발표하는 시간, 질의응답하는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의처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한 명씩, 이제 과제가 주어졌으니까,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그러면 거기다가 몇 분씩 정합니다. 안 그러면은 말빨센 놈이 계속 자꾸 오래 하니까. 그죠? 자꾸 모르게 그렇게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자기 발언권을 그랬잖아요. 가지게끔 이제 합니다. 가지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끌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고, 그런 사회구성자 대화주는 거의 같아요. 같은데 이제 거기 보세요. 어디에다가 단지
차이가 이제 사상 배경의 차이입니다. 심리학에 두느냐, 문학 이론에 기반을 두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문학 이론도 전부 뭐야 대화 배웠잖아요. 누가 누구예요? 우리 학때 배웠잖아요. 뭐다? 그렇죠. 필자와 독자와의 대화, 간접 대화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웠죠. 그렇죠. 그다음에 감상자끼리 대화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대화 중심은 근데 대화 수업 문학할 때 배웠잖아요. 우리 출제가 돼 있었잖아요. 뭐 할 때 문제 있었어요. 대화 수업에 이제 수업의 대표적인 게 김춘수 꽃 할 때 있었죠. 횡적 대화, 종적 대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학생과 학생의 대화, 학생과 교사의 대화, 학생의 자신과의 대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뭐 하는 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걸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화한다는 자체는 뭐하고 이제 이론은 아니지만 상호 텍스트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호 텍스트 학습은 자기를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걸 강화시킬 수 있잖아요. 새로운 걸 깨닫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화함으로 인해서 저런 방법도 있네. 이런 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원래 나 그 틀렸네. 저게 더 원래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생각을 비교 분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걸 강화시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게 더 원래 그 다음 또 상대방이 들으니까 아까처럼 공감적 사고도 길러지고 협력적 사고도 길러지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도 길러지고 저건 잘못된 것 같은데 그치? 이런 걸 또 비판적 사고도 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해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 형태 이게 바로 그 이야기죠. 그래 담화 행위로서 텍스트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대화주의는 뭐를 조금 가미한 거야. 텍스트를 가미한 겁니다. 텍스트는 아까 형식주의였잖아요. 그걸 분석 대상으로 그러니까 뭐를 중심으로 대화하라. 텍스트를 놔놓고 담화 구성원끼리 대화하라 이 말입니다. 텍스트를 놔두고 대화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회 구성주의는 바로 텍스트를 빼고 마는 거야. 우리가 그 과정이죠. 그 작문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고 과정의 의미 구성 행위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고 의미 구성 행위에 대해서 대화주의는 텍스트를 두고 다양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결과물도 보고 대화하고 의미 구성도 대화하고 결과도 대화하고 과정도 대화하고 사회 구성주의는 뭐에 대해서만 대화하는 거예요? 과정에 대해서만 대화하는 겁니다. 과정에 대해서. 의미 구성, 사고 과정에 대해서만 대화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가 된다? 대화주의는 사회 구성주의의 약점을 조금 보완된 거예요. 그건 대화주의를 더 보완시킨 게 장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장르 중심. 그게 이제 이론이 뒤에 생겼다는 건 앞에 걸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하는 거. 앞에 걸 부정하거나 보완하는 거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특징에 보면 있죠. 텍스트의 의미 구성하는 과정을 특정한 사회문화의 맥락에 따른 봉사자 역동적으로 한시적으로 협상 과정이다.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는 사용자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 사이. 그러니까 바로 텍스트를 여기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대화주의는 우리 문학 관점으로 주면 뭐가 된다? 바로 많은 거예요. 효용론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품을 보고 작품에서 많은 게 자기의 많은 게 서로 간에 느낀 점 이런 것을 서로 대화하면서 그것을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 절대적으로 두는 건 형식주의고 그다음에 텍스트가 그러니까 수용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버려요.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는 바로 대화주의. 그러니까 일종의 문학이 뭐가 비슷하다? 바로 효용론적 관점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효용론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경험, 그 사람의 가치관, 신념, 태도 이게 다르기 때문이죠. 그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작품을 그렇잖아 그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자꾸 넓어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의의가 있죠. 대화주의 작문 이론은 바찬의 대화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형식주의나 구성주의 작문 이론을 많은 게 극복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르곡을 이제 봅시다. 장르 중심의 이론은 보세요. 6종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구성주의 작문이나 작문 교육이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었으나 작문 행위의 필자의 인지 과정이나 사회 맥락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뭐가 된다? 그랬잖아. 뭐가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정작 필자가 이제 글자하고 틀린 정작입니다. 정작 필자가 생산하는 텍스트에 많은 거야. 소홀히하는 비판을 받았다. 80년대 담화 공동체 의사소통을 실현한 도구로서 장르를 강조했다. 이때 장르는 바로 텍스트입니다. 글, 작품. 그러면 장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문학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문학 이론이 들어간 거예요. 문학 이론. 그러니까 문학 이론이 들어갔으니까 뭐하고 비슷하나? 표현주의하고 비슷하죠. 그 있잖아. 근데 문학만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다양한 이론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자체는 문학적 표현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표현은 바로 전부 다 개성이죠. 문체니까. 그 사람 표현 방법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뭘 생각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거냐.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러니까 텍스트 주변의 외적 맥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텍스트에다가 맥락을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맥락을 집어넣은 거.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의의가 그게 있죠. 장르 중 장문이 이런 그동안 소리다 텍스트 요인을 쓰기 교육 내용에 중요한 변을 취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쓰기 과정에서 지적하는 텍스트 맥락이 소리하고 있던 과정 중심. 그러니까 텍스트와 맥락을 소리했던 많은 거에 과정 중심을 많은 거에 보완한 거다. 과정 중심은 뭐만 중시했다? 필자의 인지 과정입니다. 인지 과정, 의미 구성 과정만 중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맥락을 이제 뭐에 반영한 게 바로 뭐다? 바로 이제 아까처럼 대화주의인데, 그다음 대화주의를 조금 더 심화 발전시킨 게 뭐다? 장르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과정과 형식의 균형을 이룬 교육이 바로 뭐예요? 장르 중심 장문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대부분이 많아 장르 중심의 장문 이론. 알겠죠? 이쪽으로 이제 거의 발전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후기 과정 이런 거는 그 다음 이제 보면 되죠. 자, 그걸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조금 쉬었다가 7쪽에 장문 교육이 어떻게 발전. 그러면 요거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프린트 있는 장문 교수 학습 방법 이론하고 거의 같아요. 알겠죠? 이게 이론에서 이제 나는 게 교수학습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연계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그 내용을 보죠. 수고했습니다.